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퇴직금법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금 제도가 있고 기존의 퇴직금 제도도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 그 주로 이제 DB형 확정급여형, 그 다음에 DC형 확정기여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IRP, 개인 퇴직연금제도. 주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A회사, B회사, C회사 이런 식으로 다녔으면 여기서 퇴직하면서 IRP 계좌로 넣고, B회사 퇴직하면서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가 만 55세 이상 됐을 때 연금으로 받든가 일시금으로 받든가 이럴 수 있는 게 IRP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518페이지 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금 제도를 일시에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 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제도의 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는 사람.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는 이거나 이것 둘 중에 하나를 가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노후에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 지금 좀 더 있어도. 그러면 이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해서 거기에 내가 돈을 더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로자 아니더라도 자영업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추가로 납부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현재는 1,200만 원이지만 이건 이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바뀔 수는 있어요. 1,200이 아니고 뭐 1,500, 1,800 이런 식으로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법 바꾸는 건 어렵지만 대통령령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현재는 1,200 정도인데 이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법령 공부는 어디서 법을 보라 그랬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법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좀 보셔가지고 바뀌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개인형 이 운영 방법은 주로 이거를 그냥 준용한대요. 거의 DC형을 운영하는 방법을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소기업에서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제도를 들기가 부담스럽다. 뭐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걸 드냐 그러면 이거를 들으면 그 회사는 10명 미만의 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제도 가입 안 하고 IRP 가입하면 그걸로 그냥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해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회사 입장에서는 DC형처럼 매년 얼마 이상을 12분의 1이죠.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IRP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운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례예요. 그래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법의 규정, 법이 그거예요.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대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1에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 준수해라.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본인이 선정할 수도 있대. 근로자 본인이. 그다음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해줘야 된다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12분의 1을 넣어주라는 거죠. 매년. 그 다음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사용자가 12분의 1을 넣었잖아요. 임금총액에. 그거 외에 개인이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도 있다는 추가. 개인이 추가해서. 근로자 개인이.
그 다음에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매년 이거를 그 시기를 지났다 그러면 지연이자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죠? 예, DC형에서도 그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부분은 회사가 납부하는 건 회사가 수수료를 내고 개인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건 개인이 수수료 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근로자가 이 회사를 퇴직한다 그러면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업자의 및 업무의 수행.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근로자 입장에서 봤다면 이제는 이것들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그죠? 은행, 보험사, 증권, 뭐 이런 증권사 이런 데들이 퇴직연금 사업자예요. 그래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 건전성, 일정, 물일정 요건 등을 갖추어서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투자 매매업자나 투자 중개업자 또는 집합 투자업자, 그러니까 투신사 같은 데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험회사, 그다음에 세 번째 은행, 그다음에 네 번째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중앙회,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한대요. 대기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보험업법에 따른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그 다음에 퇴직연금, 퇴직 일시금 신탁 또는 등등의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뭐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왔는데 은행은 대부분 다 모든 은행이 다 할 수 있겠죠. 신용협동조합도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데가 빠졌네요. 그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죠? 예. 농협이나 이런 데 농협은행이 있으니까 그것도 은행으로 본다면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중 퇴직연금 사업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이전 명령, 잘못을 했으면 등록이 취소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해산한 경우라든가 사업자가 해산하는 경우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라든가 할 때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라는 거죠. 다음 그 밑에 것들은 그냥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조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노동부 장관 혹은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거나 이럴 때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취소된 연금 사업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은 퇴직연금 사업자라 등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소된 자는 취소된 자는 3년, 말소된 자는 2년간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취소된 자는 3년, 말소된 자는 2년. 말소는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반납해도 말소가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취소됐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A 기업이 한 300명 근로자가 있고 B 기업은 또 500명 있고 C 기업은 또 200명 있다. 그럼 총 1000명의 가입자가 이 은행에 가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은행이 그 퇴직연금 사업자가 취소가 됐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적립금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사업자한테 넘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이나 다른 보험사, 다른 증권사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게끔 조치한 다음에 그래서 근로자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등록 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 조치예요. 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라는 거죠. 누구하고 체결해야 됐어요? 주로 회사하고 체결하는 거겠죠.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와 다음에 관련된 운영관리 업무를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다만 동그라미 2번 업무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설정할 때만 해당한대요. 연금 제도 설계와 연금 계리와 관련된 거는 확정 급여형만 필요하지 확정 기여형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차는 200, 2년 차는 뭐 250. 임금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1년 지나서는 200, 2년 지나서는 250, 그 다음에 300, 4년 차는 350, 뭐 이런 식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에서 지금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면 얘가 1년을 더 할지 2년을 더 할지 모르니까 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그게 계리예요. 그래서 확정급여는 그게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200, 250, 300 넣어주기만 해요. DC형은. 그 년도 말에 그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 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C형은 계리가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DB형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자 또는 가입자는 각 호에 따라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계좌 설정이라든가 관리, 그 다음에 부담금의 수령, 예, 회사가 이제 그 자산 이 집어넣는 부담금이죠.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자산관리 업무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박스는 자산관리 업무 수행 계약의 형태예요.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사항이 그 반가로 3번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예. 회사가 망하면 직접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당연한 거죠, 이건. 근로자 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받을 수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운영관리 업무의 수행.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그런 자산을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면 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집 업무의 위탁. 자, A은행이 있다. A은행이 있는데 우리가 퇴직연금을 취급을 한다. 근데 은행 직원들이 모집 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보험 모집원이 있다면 어느 회사에 전속된 게 아니라면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당신이 우리 은행 그 퇴직연금 상품 팔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 수수료 줄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위탁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반가로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서면 계약으로 모집 업무를 위탁받은 자일 거. 반드시 위탁 계약을 해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어떤 사람들 보험 설계사 혹은 보험 대리점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등록한 투자권유 대행인으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퇴직연금 제도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위탁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아래 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된대. 6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6번이 노동부 장관은 각 호의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연금 제도 및 모집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모집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모집인 업무에 취소당한 사람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업자는 모집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대. 우리 은행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이 퇴직연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위탁을 줬습니다라고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고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 줘야 된대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뒷장으로 넘어가면 좀 전에 얘기했던 6번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이 어떤 일을 하면 취소당하거나 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무 및 감독해서 이 퇴직연금 제도 혹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주체별 어떠한 책무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사용자의 책무는 뭐냐.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 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법의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내용인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DB형이든 DC형이든 연금 제도를 가입하거나 혹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거나, 근데 이제 신규로 법인이 설립되면 이제는 퇴직금 제도 설정할 수 없죠. 퇴직연금 제도 혹은 IRP를 설정해야 되겠죠. 이럴 때 어떤 또 여기에 따라서 매년 퇴직금 적립금을 납부해 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가 그거예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자의 퇴직연금 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도 해야 된대요. 매년 근로자에게 자, 우리가 어떤 제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도 교육해 줘야 된대. 단 사업자가 직접 하기가 귀찮다 그러면 이 퇴직연금 제도 운영하는 회사에 맡겨도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갖고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 관리 업무, 자산 관리 업무의 수행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이익을 보고자 뭐 자기 친인척이 하는 회사라든가 혹은 뭐 자기 자식이 다니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이 개인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모집인이 나한테 퇴직연금 맡겨주면 1년에 얼마씩 커미션 떠줄게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퇴직연금제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게 그거죠. 사용자의 책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만 보면 첫 번째 퇴직금 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제도를 설정하거나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 피크제의 실시, 임금 삭감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에게 여기서 급여가 뭐라? 퇴직금이겠다. 퇴직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법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 혹은 근로자 대표가 없을 때는 노동조합 대표가 되겠죠. 확정 기여형 급여형 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방법을 협의할 거. 그렇죠. 임금이 매년 이렇게 오르기만 한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오르려다가 임금 피크점 때문에 뚝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퇴직금이 깎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미리 협의하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 이 퇴직금과 관련된 어떤 운영 주체인 사용자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겠죠. 퇴직연금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해야 한다. 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운영 관리 업무나 자산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라는 거죠. 또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운영 관리 업무 수행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자산 관리 업무 수행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특정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한다든가 혹은 사용자나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들도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하나 동그라미 1번만 읽어볼까요?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영 지시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근로자 이제 가입 정보를 받았어요. 어느 기업에 이제 300명을 받았다 이거죠. 그럼 300명의 개인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을 본인이 팔아먹는 거죠. 다른 그런 사기 집단에. 그러면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게 그런 거니까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요. 그래서 계약 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우리가 말이야, 우리 회사에 그 퇴직연금 맡겨주면 우리가, 적립금을 운영하다가 손해도 우리가 다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사실은 그거는 적정한 계약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이 법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 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해줘라. 예. DB형, DC형 마찬가지였지만 이것도 1년에 한 번 가입자에게, 근로자들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퇴직연금 사업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의 취급 실적을 사용자,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감독위원장에 제출해야 된대. 예, 퇴직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첫 번째 사용자, 두 번째 노동부 장관, 세 번째 금감위원장에게 제출하라는 거죠. 제출, 운영 현황을. 우리가 그 사업 실적 잘했니 못했니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 법에서 정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표준 계약서 변경할 때는 누구에게 보고해야 된다?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고해줘야 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 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어떤 경우라면 10일 이내에 후에도 보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년 말 운영 수익률,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줘야 된다. 공시. 그래서 공시도 있어요. 공시. 금융위원회. 어떤 내용들? 수익률이라든가 수수료, 네, 이런 부분들을 공시해줘래.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이 회사 참 수익률이 좋네. 나 이쪽으로 갈아타야지. 이쪽 회사 거로 내 상품 가입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예, 다음은 정부. 정부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이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관리 감독하고 못하는 데 있으면 시정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감독.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제대로 이걸 들고 있는지, 또 들고 있는데 제대로 납입하고 있는지, 적립금 이런 것들을 감독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감독도 하지만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서도 감독해야 되겠죠.
회사에서 넣어준 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괜히 손실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엉뚱한 데에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또 노동부 장관은 연금 사업자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도 있대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퇴직연금의 운영관리 업무와 자산관리 업무에 관해서 퇴직연금 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은 두 가지 기관에서 한다. 노동부에서도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도 한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이건 법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잘못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한다? 뭐 임원이나 직원에 대해서 주의, 견책, 견봉, 정직, 면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임원의 해임 권고나 직무 정지를 요구할 수도 있고, 6개월 이내 영업 정지나 영업의 일부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중 표준 계약서의 보고에 관련된 조항에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보고한 약관 등이 법에 위배될 때는 변경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갔네요. 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뭐 한다고?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 계약서가 잘못 보고됐을 때는 변경 보완을 명할 수도 있다.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어쨌든 노동부에서 여기에다가 자, 저 회사 제대로 퇴직연금 가입하고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정보. 그래서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과 요청에 관련,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했는지 등을 퇴직연금 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등등에 따라 자산관리 업무나 운영관리 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것들을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해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이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자, A기업 제대로 들고 있는 거야? 빠뜨리지 않고 다 들어줘봐. 내가 우리 4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하고 비교해봐서 안 맞으면 다시 할 테니까 또 보내줘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00명으로 하는데 A기업은 실제로 500명인데 200명은 가입 안 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노동부에서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입자 현황이라든가 급여 지급 현황이라든가 부담금 납부 현황 등등등 이런 것들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이제 요청한다라는 거고, 그러한 기록, 금융거래를 요구한 날로부터 5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된대. 반가로 5번이 그 내용이에요.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5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이 5년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법칙, 퇴직연금 제도 폐지 중단 시의 처리.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 퇴직연금 제도 설정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 그래서 갑자기 뭐 회사가 이거 자체를 들지 못하게 됐다. 그럼 그 이후에는 다시 그냥 퇴직금 제도를 다시 준용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예. 여기가 뭐 망해든가 해서 퇴직연금 제도가 운영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줄 수 있게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폐지한 경우에 1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다음 항목을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는가, 폐지 사유 및 폐지일 등등등에 들어간 내용들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 주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왔던 제가 예를 들었던 이게 망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회사 자체가 퇴직연금제도 이제 그만들자. 우리 그거 들지 말고 그냥 다른 걸로 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폐지에 관련돼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입자에게는 다음을 알려주라는 거죠. 53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번의 다목의 사항. 다목이 뭐였어요? 퇴직연금제도 폐지를 기준으로 선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부담금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급여 명세 및 지급 절차. 여기서의 급여는 퇴직금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정산 대상 기간 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업무 협조는 노동부 장관이 필요해서 금융위원회나 이런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 및 조사.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제도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문은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이전 명령 조치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이전 명령을 하려는 경우는 청문해야 된대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노동부 장관 혼자서 독단독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과 위탁. 노동부 장관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일부의 권한을 위탁하거나 혹은 지방노동관서회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요. 또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벌칙은 큰 거 한두 개만 볼게요. 가장 큰 게 이제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의 퇴직급여 사항을 파악하고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그러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대요. 예. 다음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거죠. 다만 1번과 2번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피해자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위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때 법 규정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등록 취소나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 제도에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조항을 위반했거나 이럴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양벌 규정, 제가 뭐라는지 말씀드렸죠. 그 사업주나 대표만 책임 무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잘못 수행한 사람 같이 처벌한다는 게 양벌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장도 제가 그 뒤에 예상 문제를 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해 안 되는 건 해설 사항을 좀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왕 한 거니까 꼭 합격하신 다음에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